중대장 동무, 사격 준비 완료입니까? 준비 완료했습니다. 제 손에는 러시아제 드라구노프 저격총이 들려 있었고 스코프를 통해 김정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조준선은 김정은이 아니라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인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상행동을 하면 저는 방아쇠를 당겨야 했습니다. 3초 안에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대체 뭔가?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입니다. 어째서 북한 최정예 부대 중대장이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겪은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05년 2월, 저는 23세 나이에 근위사단 저격중대 중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평양 만수대 지역, 특별숙소. 제게 배정된 방은 30평방미터였습니다. 북한에서 일반 가정이 사는 집 크기였죠. 하지만 저 혼자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이번 달 특별 배급입니다. 매달 초하루 보급 담당 동무가 가져오는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산 쌀 10kg, 중국산 돼지고기 5kg, 식용유, 설탕, 그리고 외제 담배 2보루. 일반 인민군 부대에서는 강냉이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위사단 식당에서는 하루 3끼 쌀밥에 고기 반찬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평등입니까? 한 번은 제 부하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병사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가족들이 풀죽으로 연명한다고 했습니다. 입 조심해. 누가 들으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김정은 동지 생일. 우리 중대 전체에 특별 선물이 배급됐습니다. 스위스산 손목시계였습니다. 제 손목에 찬 그 시계는 당시 북한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 10년치 월급이었죠. 하지만 대가는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생활총화. 우리끼리 서로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무는 이번 주 김일성 김정일주의 학습 때 졸았습니다. 동무는 원수님 초상화를 볼 때 경건한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적되면 사상성 평가에 기록됐고 그게 쌓이면 보위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제 선임 중대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우리는 그 일을 잊은 척했습니다. 근위사단, 북한 최고의 특권층 부대. 우리는 김정은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감시하는 눈이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우리는 영혼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때 저는 25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위사단에서 의심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저는 15살에 저격수가 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봄 만경대혁명학원, 북한 최고 엘리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인민군 소장이었고 저는 자동으로 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김철민 학생, 나와보게. 어느 날 체육 시간, 교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100m 떨어진 표적에 공기총으로 사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10발을 쐈습니다. 9발이 표적 중심을 맞췄습니다. 좋아. 자네는 저격수 소질이 있어. 그날부터 제 인생이 결정됐습니다. 16살, 저는 특수부대 저격수 양성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평양 외과, 이름도 없는 산속 훈련소였습니다. 저격수는 숨을 멈춘다. 심장 박동 사이에 방아쇠를 당긴다.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20km 산악행군, 위장술, 잠복 훈련, 하루 4시간 수면.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격수는 인간을 본다. 하지만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표적으로 본다.
교관이 보여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 몸, 움직임, 모두 숫자와 좌표로 환산됐습니다. 머리 일격 사살, 심장 2초 내 사망, 다리 무력화. 우리는 인간을 해부학으로 배웠습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2008년 저는 21살이었습니다. 첫 실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만강 변에 탈북 시도자 포착, 저격 대기, 새벽 4시, 영하 20도. 저는 강변 언덕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스코프를 통해 얼음 위를 기어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발사 허가. 무전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스코프를 확대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등에 무언가를 업고 있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왜 망설이나? 쏴. 명령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 사이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아기가 얼음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명중. 임무 완료. 저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스코프로 본 그 마지막 표정이 왜 나는 같은 민족을 쏘는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저격수였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기계였습니다. 2015년까지 저는 총 7명을 저격했습니다. 모두 탈북 시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2016년 가을, 저는 중국 단둥에 파견됐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밀수품을 호송하는 임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 물자였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이 짐은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트럭에 실린 박스들, 스위스 시계, 프랑스 화장품, 일본 전자제품, 모두 평양 고위층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북한 보위원들의 감시가 있었지만 잠깐의 틈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복도 바닥에 떨어진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USB를 보위부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만약 내용이 별것 아니면 괜한 의심만 받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대 내 유일하게 컴퓨터가 있는 곳, 정치부 사무실. 밤 11시 모두 퇴근한 후 몰래 들어갔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동영상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밝은 거리, 웃는 사람들, 넘쳐나는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연애하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남조선인가?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 굶주리는 인민, 폭압적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밤새 3편을 봤습니다. 새벽 4시가 돼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2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 별장 경호 임무였습니다. 원산 근처 바다가 보이는 호화 별장이었습니다. 저는 별장 외곽 300m 지점에 배치됐습니다. 망원경으로 주변을 감시하는 임무였습니다. 밤 10시쯤 별장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정은과 측근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바람을 타고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수님, 이번 핵실험으로 제재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한 간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다. 인민들, 어차피 개돼지들이다. 핵만 있으면 정권은 안전하다. 김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식량 배급은요? 끊어도 된다. 장마당에서 알아서 살겠지. 중요한 건 핵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개돼지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 상급자에게 물었습니다. 동무대좌, 우리가 지키는 게 정확히 뭡니까?
대좌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그런 생각은 위험하네. 사상 검증 받고 싶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제가 의심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한 달 후 저는 보위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철민 중대장 사상성 재검증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주일 내 보위부 출두하시오. 제 안에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재검증, 그건 숙청의 전 단계였습니다. 2017년 3월 저는 보위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민 중대장, 지난 2월 15일 밤 정치부 사무실에서 무엇을 했나?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보고서가 그렇게 급했나? 예, 이길 아침 제출 기한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했네.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흔적이 있던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그건 작전 교육용 자료였습니다. 적의 선전물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이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좋아, 이번엔 넘어가겠네. 하지만 김철민 중대장, 자네 아버지가 소장이라는 걸 잊지 말게. 그 덕에 살았어. 저는 그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다음엔 없다는 것을. 그해 6월 제 부대 대대장이 사라졌습니다. 이명철 대좌, 52세, 25년 군 복무, 모범 군인. 어느 날 아침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 동무는 어디 계십니까? 상부 지시로 전출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습니다. 이 대좌에 대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대좌가 장성택 숙청 당시 장성택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뒀다고. 가족도 함께.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25년 충성도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2018년 4월 제 여동생 수진이가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수진이는 평양이대 학생이었습니다. 22살,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오빠, 나 곤란한 일이 생겼어.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룸메이트가 탈북을 시도했대. 그런데 보위부에서 나한테도 조사를 나온대. 나도 같이 계획했냐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해. 그 친구 만난 적도 거의 없다고 해. 하지만 오빠, 우리 자주 같이 다녔어. 사진도 있고. 북한에서 탈북 시도자의 친구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수진이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제 직위를 이용해 보위부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제 동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탁입니다. 근위사단 중대장 동무가 이렇게까지 하시는군. 좋아. 이번엔 눈 감아주지. 하지만 동생 감시는 계속될 거야. 수진이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미 의심 대상 명단에 올랐다는 것을. 그해 가을, 김정은 정권 내부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부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 경제 개발에 주력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9세대 장성이 말했습니다. 아니, 김여정 동지께서 핵 개발 지속을 강조하셨습니다. 젊은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그의 여동생 말로 뒤집힌 것입니다. 그럼 어느 쪽을 따라야 합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눈치만 봤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흔들리고 있다고. 그리고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우리 같은 중간 간부들이라고. 2018년 12월 저는 다시 보위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철민 중대장, 사상성 2차 검증 대상. 2019년 1월 출두. 2차 검증. 그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도망쳐야 산다. 2019년 1월부터 저는 탈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격수 10년 경력. 저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찰할 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건 경로였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거나 DMZ를 넘어 남쪽으로 직행하거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을 선택합니다.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하고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DMZ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진이. 제가 중국으로 가면 보이보는 제 가족을 인질로 잡을 것입니다. 특히 수진이가 위험했습니다. 이미 의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DMZ로 직행하면 제 탈북이 충동적 범행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공모 없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둘째,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 몇 년을 숨어 지내는 것보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DMZ를 알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는 총 12차례 DMZ 근처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GP 초소 배치, 순찰 루트, 감시 카메라 위치 모두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저는 준비했습니다. 먼저 군사 지도를 확보했습니다. 부대 작전실에서 DMZ 상세 지도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북한군 진지, 지뢰 매설 구역, 철책 위치까지 모두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 지도를 암기했습니다. 좌표, 거리, 방향,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다음은 루트 선정이었습니다. DMZ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과거 근무했던 지역들을 분석했습니다. 철원 지역, 북위 38도 15분 지점. 그곳은 산악 지형이라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그만큼 경계도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GP 초소 간거리가 2km였고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뢰. 북한군은 DMZ에 수십만 개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근무 당시 지뢰 매설 지도를 봤습니다. 안전한 경로를 알았습니다. 3월, 저는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DMZ 경계는 날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안개나 비가 오면 시야가 제한됩니다. 장마철, 대치월, 그때가 최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초소 교대 시간. 북한군 GP는 4시간마다 보초 교대를 합니다. 새벽 3시 교대 시간에는 약 10분간 혼란이 생깁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4월, 저는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군화는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장거리를 뛸 것을 대비해서 군복은 검은색 계열로, 야간 위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침반. GPS는 없었지만 나침반과 별자리만으로도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는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격전을 벌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에게 발각됐을 때 무장하지 않은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저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갑자기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효도를 못 해드려서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아, 무슨 일 있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언젠가 다시 만나자. 오빠는 너를 지키기 위해 간다. 6월, 마지막 준비를 끝냈습니다. 디데이는 10월 13일로 정했습니다. 기상청 예보상 그날 밤 비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저격수였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확실히 죽는다.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그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부대에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것이 일상적이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이번 주말 평양 갈 겁니다. 그래, 다녀오게. 상급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범 군인이었으니까요. 밤 9시, 저는 평양역에서 철원 방향 기차를 탔습니다. 정확히는 철원 10km 전 작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밤 11시, 저는 산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GPS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이 있었습니다. 북극성을 보며 남쪽을 향했습니다. 4시간을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날씨였습니다. 새벽 3시 10분. 저는 DMZ 북방 한계선 1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북한군 지피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10분의 기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격수의 호흡법. 심장 박동을 낮췄습니다. 시작한다. 3시 17분. 전진 개시. 지뢰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 루트를 알았습니다. 3m 간격. 지그재그로 이동.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15분이 지났습니다. 지뢰지대를 통과했습니다. 3시 32분. 첫 번째 철책. 북한군 철책은 2m 높이 철조망에 감시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센서 오작동이 잦았습니다. 저는 군용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부대에서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딱, 딱, 딱.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빗소리가 덮어뒀습니다. 5분 후, 구멍을 뚫었습니다. 몸을 낮춰 빠져나갔습니다. 3시 40분, 비무장지대 진입. 이곳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남북한 모두의 감시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기어서 전진했습니다. 풀숲 속으로. 소리 없이.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북한군 순찰주였습니다. 들켰습니다. 멈춰. 쏜다. 저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죽을 힘을 다해. 탕, 탕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배신자 새끼. 쏴. 더 많은 총성. 저는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저격수, 훈련의 기억. 움직이는 표적은 맞추기 어렵다. 100m를 뛰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시 53분. 두 번째 철책. 남쪽 철책이었습니다. 한국군 철책. 뒤에서 북한군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100m 정도 뒤, 저는 철책을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중대장님, 왜 그러십니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부하였습니다. 중대장님, 돌아오십시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책을 넘었습니다. 탕, 총알이 제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불타는 듯한 통증. 하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4시 3분, 한국 측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멈춰. 이번엔 한국어였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는 북한군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평소 연습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무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엎드리세요.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젖은 흙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제 몸을 수색했습니다. 신원 확인, 북한군 군복, 무기 없음, 어깨 총상,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았다. 48분, DMZ를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옛 인생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4시 30분, 저는 한국군 지피 초소 안에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군의관이 제 어깨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쳤어요.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신기했습니다. 억양이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감시 없이, 두려움 없이. 하지만 진짜 시연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그리고 합동신문센터 신원 확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성함은 김철민입니다. 소속은 근위사단 저격중대 중대장이었습니다. 순간 요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위사단 저격중대요? 예, 확인 차 묻겠습니다. 당신이 저격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 숨이 멎었습니다. 7명입니다. 모두 탈북 시도자였습니까? 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살인자군요.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당신이 쏜 7명의 신원을 대시오. 모릅니다. 명령만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지 진술하시오. 하루하루가 고문이었습니다. 육체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죄책감이 저를 죽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스코프 속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왜 죽였어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명령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PTSD, 군의관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으로 죄책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10월,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 그곳에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탈북자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저 사람 근위사단 출신이래. 저격수였대. 탈북자들 죽인. 소문은 빨랐습니다. 식당에서, 복도에서 사람들은 저를 보면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당신, 2008년에 두만강에서 사격한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이었어요. 26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였습니다. 여성은 한참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 체제 아닙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그 일을 밝히지 않았다면 제 딸의 죽음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적어도 제 딸이 왜 죽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탈북 이후 처음으로 12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죄는 평생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한 가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갚자. 이 죄값을. 2020년 1월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서울 외과, 월세 30만 원짜리 방,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6개월 차.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꿨고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원 사회복지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5년간 저격수로 살았습니다.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2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민 씨, 방문 가능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북한군 분석부서입니다. 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김 씨의 경력을 봤습니다. 근위사단 10년, 저격중대장, 그리고 DMZ 돌파 경험. 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군 작전 패턴, 훈련 방식, 내부 실상, 당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는 군사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총도, 전쟁도,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지식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더 잘 이해할수록 오판으로 인한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남북 2천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군사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 과거를 끄집어낸다는 것,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대령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3월부터 저는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업무는 DMZ 경계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계 시스템의 약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첫째, 이 지역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북한군이 장마철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둘째, GP 초소 교대 시간 공백. 북한은 이 패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지뢰지대 표시.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안전 루트를 알려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6개월간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군 시각에서 본 DMZ 취약점과 개선 방안. 그해 7월, 제 제안 중 일부가 실제로 적용됐습니다. GP 초소 순찰 패턴 변경, 감시 카메라 증설. 김 선생님 덕분입니다. 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니요. 저는, 당신은 이제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8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했습니다. 탈북 희망자들을 위한 안전 루트 연구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입니다. 저는 석 달간 북중 국경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순찰 패턴, 브로커 루트, 위험 지역, 그리고 안전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탈북을 돕는 NGO들에게 전달할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로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살면 의미 있지 않을까요? 한 명, 제가 죽인 7명. 그 빚을 갚는 길은 멀었습니다. 12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더 받았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에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2021년 1월 하나원 강당 신규 입소 탈북자 50명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인자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의 가족을, 친구를 제가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온 것, 그것이 제게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인민군 5년. 형님 말씀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니까요. 아니야, 그건 변명이야. 우리에겐 선택이 있었어. 다만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갚을 수는 있습니다. 2024년 7월, 저는 탈북 5년 차를 맞았습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 15평.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상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꿉니다. 한 달에 2~3번쯤 스코프 속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게 제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평생 가져갈 십자가라는 것을. 오전 9시 국방부로 출근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주 보고서 잘 봤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오후 3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북한군 이상 동향 포착.
분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성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근위사단 부대 이동 패턴, 훈련 징후. 이건 정규 훈련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배치 패턴이 다릅니다. 이건 검열 대비입니다. 아마 김정은 현지 지도 준비일 겁니다. 확신합니까? 예. 제가 3년간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제 분석은 맞았습니다. 이틀 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의 근위사단 시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역시 김 선생님이네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옛 부대를 분석하는 일,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북한 인권단체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달 증언집 나왔습니다. 활동가가 책을 건넸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은 자료집이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한 장을 썼습니다. 근위사단의 실상, 김정은 정권의 내부 분열, 익명이었지만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료가 유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당신 같은 내부자의 증언이 가장 강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디야? 오빠, 나 지금 태국이야. 한국 대사관 앞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탈북했습니다. 어떻게? 오빠가 만들어준 길로 왔어. 오빠 친구분들이 도와줬어. 제가 NGO에 전달한 안전 루트, 그 길로 수진이가 온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사흘 후, 인천공항. 5년 만에 보는 수진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야. 오빠 덕분에 살았어. 오빠가 길을 만들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그날 밤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잘 계셔. 오빠 걱정 많이 하셔. 내가 탈북한 거 알아? 응, 다 알아.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 오빠가 혼자 도망친 거라고 조사받고 끝났어. 다행이다. 오빠, 부모님이 전해달래. 뭐라고? 잘 살아라. 그게 효도다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4년 12월. 지금 저는 가끔 DMZ를 바라봅니다. 제가 넘어온 그 철책을. 저 너머에는 2,500만 명의 동포가 있습니다. 아직도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더 이상 저격수가 아닙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수꾼입니다. 자유를 지키고 탈북을 돕고 진실을 알리는 제가 죽인 7명. 그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도운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누군가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변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히 정보가 흐르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올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 이해로.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위사단 저격중대장에서 대한민국 자유의 파수꾼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김철민 올립니다.